여의도 사사건 건입니다.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봉에 서 있는 여야 대표의 메시지도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있는데요. 잠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 앞에서 주눅 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저희는 그렇게 막아야 될 범죄도 없고 복수해야 될 대상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여러분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한 정치를 해주십시오. 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때만 되면 그랬어요. 엎드려 절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이번에는 진짜 잘하겠다 그랬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사과는 제가 장담하는데 4월 10일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야권이 과반수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반수를 야권이 차지를 하고 있어도 단독으로 민주당이 과반수를 하지 못하면 의사결정 자체가 너무 지연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당은 2조 심판, 야당은 정권 심판을 외치는 구도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양당의 핵심 기조가 고스란히 담긴 발언들이거든요. 자, 여야 대표 메시지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처음 나오신 진수희 전 장관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먼저 한동훈 그 선대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면 투 트랙인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의 조 대표를 향해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범죄자 연대라는 네이밍을 붙이면서까지 굉장히 강하게 그 비판을 하고 있고, 예. 그거는 이제 지지자 결집용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트랙은 중도층을 향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거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취지의 그 읍소 전략이랄까, 그렇게 투 트랙으로 하는 것 같고요. 예. 그 이길 수 있다, 이겨야 한다라는 당위도 지금 지지자를 향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예. 지금 보니까요, 단순히 그냥 일당이 아니고 단독 과반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거는 네. 상당한, 지금 말씀하는 이 분위기에서도 상당한 여유, 자신감이 느껴지는데, 지금 표정 관리에 들어간 것 같은데 표정을 관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이렇게 드러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여당의 읍소 전략에 속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통상 선거판에서는 그 대세 편승 효과도 있지만 또 언더독, 예. 그 약자를 좀 응원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서 이제 지지자들, 그러니까 지금 조금 판세가 여유가 있다 생각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이렇게 느슨해질 수도 있는 걸 좀 다잡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언제든 또다시 어떻게 또 요동칠지 모르는 게 또 판세 아니겠습니까? 자, 최재성 전 수석님, 지금 이 여야 대표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읍소 작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런데 읍소 같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데 심판론도 총천연색이에요. 2조 심판했었죠. 운동권 심판했었지. 야당 심판했었지. 그래서 순전히 이제 뭐랄까요. 전략적 측면에서만 보면 너무 이렇게 남발하고 있다. 그래서 심판은 저는 여당에서는 선거 치르면서 야당 심판 이런 거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 정권에 대한 이제 평가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심판을 썼는데 한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란 말이에요. 심판자는 안 썼지만 이제 종북까지 썼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일관되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게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야당의 메시지도 어느 선거 때보다 좀 선명하게 뭐 탄핵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당도 저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야당은 정권 심판을 일관되게 이제 얘기를 해왔고요. 그게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국정 지지도에 대해서
잘하고 있지 못하더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시선에 이제 이렇게 천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탄핵이든 뭐 김건희 여사 문제든 뭐 이런 것들은 다 곁다리고요. 또 탄핵이라는 말을 또 명시적으로 쓴 적은 없고요. 아무튼 그 전략적으로 보면은 심판론을 왜 채택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했는데도 여러 갈래의 심판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전략적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톤 앤 매너인데요. 저는 주관의 늪에 빠지면은 결국은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지금 국민의 주된 시선은 어디에 가 있냐면은 이 정권이 잘 못한다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읍소를 하더라도 자기 얘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거는 좀 많이 했던 얘기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했고 그런 기조에서 야당을 상대해 왔어요. 법무부 장관 때도 그랬고. 그런데 그걸 다시 끄집어낸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적어도 선거에서는 주관의 늪에 빠지면서 객관성을 상실한 게 뭐냐면, 지금 국민들에게 바짝 엎드리고 국민들에게 읍소하고 잘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려면 그런 것, 국민의 시선은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정하고 읍소하고 숙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톤과 매너가 좀 안 맞는. 뭐 그 부분에 이런 대해서 뭐 겁니다. 진수희 전 장관께서는 뭐 네네. 투트랙 전략이라고 하셨던 것이고. 근데 제가 자, 안타까워서- 잠시만요. 제가 네네. 좀 이따 네.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가 총력전을 펴는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틀째 PK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본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좀 바로 진 전 장관님께 네네네. 먼저 여쭤보죠. 예. 먼저 하시고 싶었던 말씀까지 좀 덧붙여 주셔도 되고요. 네네. 사실 그 퇴임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잊히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왜 제가 또 그 나왔을까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퇴임하실 때 잊혀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먼저 그다음에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이 정책적인 무능이나,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지난 정권도 인사 실패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패를 통해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당 내에서조차도 문재인 정부에 같이 일하셨던 분들은 정권 교체에 책임을 져라 그러면서 공천 때도 그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예. 잊혀지고 싶다 했던 문 전 대통령,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전 아니라고 보고요. 또한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사례를 저는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아마 첫 번째 사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도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 주도의 그 공천 파동 때 친문 후보들이 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좀 그 고초를 겪은 데 따른 위로 차원이라고 할까, 그때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걸 내색을 못 하시고 예. 이번에 선거전을 통해서 주로 이제 부산 지역의 친문 후보들을 돕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자꾸 저런 전직 대통령이 선거전에 직접 뛰어드는, 참전하는 저런 사례를 저는 만들면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네. 여당에서는 뭐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최 전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천 과정에 대한 어떤 그 실망, 그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딱 본인이 좀 돕고자 하는 그런 후보들만 몇 명 딱 이제 골라서 이렇게 뭐 지원하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행보는? 아니 근거가 없잖아요. 알려져 있다는 말이 네. 어디에 뭐 보도가 됐는지 누가 전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친문 대 친명 간의 어떤 대립구도 생긴 거, 그런 거는 그냥 언론이 만든 허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것이 정치인들 또 일반 사이에서도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됐다거나 혹은 또 충돌이 일어났다거나 뭐 이런 흔적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것이다 이런 것은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생각과 철학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온당치 않고요. 적어도 표출되거나 부대낀 적이 없고 적정하게 왜 문재인 대통령도 공천 과정에서 아쉬움이 없겠어요. 이렇게 관전자 입장에서. 그러나 그것을 표출하거나 그것이 이제 소리가 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요. 저는 그것을 뭐 추측해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행보에 대한 말씀까지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각 당의 상황 살펴볼 건데 오늘은 민주당부터 가보겠습니다. 2020년 서울 잠원동의 31억 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은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사실상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쓴 건데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양 후보 딸이 제출한 서류를 확보해서 대학생 신분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사업 증빙을 위해서 제출한 물품 구입서 등 각종 증빙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회수하겠다며 총선 일정은 고려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발표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성 새마을금고 측은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제한했다는 양 후보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최전수 총리께 먼저 여쭤보죠. 이른바 양문석 리스크,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선은 좀 특이한 것이 뭐 양문석 후보의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두둔하거나 혹은 뭐 이럴 필요는 저 스스로는 뭐 못 느끼고 있는데요. 우선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이것도 보기 드문 이제 풍경인데요. 우선은 이건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는 따져보고 밝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양문석 후보가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정치적 태도, 행태, 그동안 행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이제 느끼고 지적도 했는데요. 개제의 여야가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국민의 눈높이나 이제 도덕적 기준에서 어긋나느냐 그런 게 이제 대체적으로 막말 이런 거죠. 그런 게 여야 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제에 그냥 여야 후보들 한 두세 명씩 서로 동수로 이게 상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동수로 그냥 공천을 취소하든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됐습니다. 공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진정 장관님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죽하면 최 수석이 네. 저렇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양문석 후보 건을 보면서 지난번에 조수진 후보 건이라든지 이게 결국은 비명횡사, 친명횡재의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시스템 공천이 가져온 뭐 필연적인 사고 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 서류 심사 과정에 이런 거 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걸러내지 못한 거잖아요. 제출했는데도 안 걸렀다는 거는 친명 후보 봐주기라고밖에 해석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통상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더 키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명을 잘못하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양 후보가 아니 우리 딸이 그거 대출받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은 없지 않느냐. 저 말도 안 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신 분이 할 얘기는 도저히 아닌 거죠. 그래서 예.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 과거 같았으면 분명히 공천 취소를 했을 사안인데 이걸 계속 끌고 갈 모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마도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은 데다가 그 지역에 다른 대안이 없고. 그러니까 과거 이제 얼마 전에 세종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 말고 뭐 새로운 미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공천을 취소한 것 같은데 이 경우는 그런 대안도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끌고 가려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이 정권 심판론에 기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앞으로 얘기하실 김준혁 후보 건도 그렇고 공영훈 후보 건도요. 상당히 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조금 아까 최 수석께서 뭐 법률적으로 아까 양문석 후보 건 말씀하시면서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거는 선거는 정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법률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문제가 있는지는 이제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예. 법률적으로 문제가 예. 설사 없다 해도 이거는 국민 정서상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분이 항차 지금 국회의원 워낙에 선거에 그 나오겠다니까. 당시에 이제 대출도 다 막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대출 아파트 사고 싶어도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요. 살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법적인 문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근데 저는 진수희 장관님 의견에 제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적으로 규명이 돼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막말이라든가 혹은 과거 행적과 관련돼서 이런 후보들이 몇 명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덕적 기준,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나치게 어긋난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들이 이게 처리를 못해요. 그런 예. 의미로 이제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렸던 갈 길이 거고. 좀 바빠가지고 저희가 그 예컨대. 양문석 후보 얘기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쭤볼게요. 자, 지금 그 말씀하신 진 전 장관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여당이 그 양 후보 지금 매일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양문석 후보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자, 진 전 장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자, 이 뭐 이익금 뭐 발생하면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출 과정에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이거를 뭐 어디 뭐 기부하는 것으로 끝날지,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음주운전하고 차를 팔면 용서가 되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그 국민께 물어보시면 그거 대출금 갖고 집 팔아서 대출금 갖고 뭐 이익이 남았다면 뭐 사회 환원한다. 그래서 이 해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 이기면 그냥 국회의원직은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야당 강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 강세 지역이니까 아마 이제 당선될 걸 염두에 두고, 저는 몇 년 전에 김의겸 그 후보라 그래야 되나, 그 대변인께서 동작동에서 흑석동에서 예. 그 하셨던 그거랑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 정서가 이걸 용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구에서는 당선이 될 수 있어도 전체 국민에게 물어보면 다 이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최전수석님, 그 민주당은 일단 당 차원에서는 뭐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본인이 이제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예. 이제 개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입한다는 얘기는 뭔가 입장을 정하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미 이거는 이제 후보 등록도 하고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긁어부스럼 만들 수 있는 이 조치를 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이번 선거에서 이런 후보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유사한 이 상황에 대해서 더 크게 강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탓할 수 없는 상황, 누가 누구를 뭐라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양당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위에는 민주당도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 조국 대표도 그러더만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고발 사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뭐 22대 국회가 오히려 좀 걱정이 되는데, 과거 국회보다 더 이제 퇴행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민주당 후보의 문제만 보면은 또 그렇게 저거는 문제가 있네라고 이제 여겨지지만, 또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전의 조모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민의힘이 공천 취소하고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뭐라 그러기 어려울 정도로 이번 후보 공천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조금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가 심각하다. 민주당 후보 관련된 거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입니다. 과거의 발언 계속 이렇게 추가로 드러나면서 민주당의 악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들어보죠. 6개월마다 정신 감정을 해서 아주 정확한 정신 감정을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하는 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예정에도 없던 군사훈련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엄청난 무기를 국내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방산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무기를 생산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와 관련된 리베이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 김 후보의 막말 논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최태민 목사와 파트너였고 술과 마약도 함께 했다고 주장했고요. 2022년 8월에는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이 대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 박 전 대통령과 최 목사가 궁정동 안가로 여성들을 불러서 유흥을 즐기는 모임에 함께 속해 있었다는 뜻이라며 역사학자로서 과거 증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고요. 김환란 총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낭랑클럽과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말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이 부분 진수희 전 장관께 먼저 여쭤보죠. 지금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네. 지금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의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유족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요. 오늘 그 이화여대에서도 이 법적 대응하겠다, 후보 사퇴하라 이런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제가 박정희 대통령 유가족이라고 해도 또 이화여대 출신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기 힘든 수준의 진짜 그 말을 쏟아내놓고 있는데 처음에 김준혁 후보 경선할 때 제가 그때 들은 거는 이제 역사학자로서 무슨 이재명 대표를 정조에 비유한다든지 산소 문제 이런 거 언급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그 언급만 갖고도 제가 아니 역사학자나 대학 교수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오늘 발표된 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저분은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저 김준혁 후보도 민주당이 계속 선거 끝까지 안고 가려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제가 차제에 이거는 민주당 공격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건들이 후보 등록한 이후에 계속 후보 자질에 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요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제도적으로 있겠다. 보완해야 된다. 공천을 선거 있기 한 6개월 전쯤에 공천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언론에서든 어디서든 이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면 후보 등록하기 이전에 좀 정리가 되는 그래야지 국민들 앞에 좀 그래도 자질 있고 깨끗한 후보를 각 정당이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여야 간에 좀 이번 총선 끝나면 제도적인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발언 논란은 과거 여당에서도 불거졌던 이슈죠. 아까 최전성님 말씀대로 지금 진 전 장관님도 어쨌든 여야 공이 또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임명직 공직자의 경우하고 선출직 공직자, 다시 말해서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조금 제도 보완이라는 측면에서도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청문회 같은 경우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좀 다른 각도고요. 국회의원 후보자나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각 정당의 공천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천을 잘못하면 국민들이나 그 지역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판단을 한다는 선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다는 이런 이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검증 시스템으로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접근법이냐 이런 것은 조금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김준혁 후보 이슈에 대한 두 분의 말씀까지 잘 들었고요. 자, 여당의 호재였는데 악재가 될까 우려하고 있는 이슈가 있죠. 지금부터는 의대 증원 문제 관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담화가 어제 오전에 나왔고 이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예, 진수희 전 장관님 마침 나오셨으니까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지금 사실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지금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여기에 걸맞춰서 우리도 그럼 안을 내겠다 이렇게 의사단체들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아직 이와 관련된 입장은 아직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 대통령의 이제 그 의사협회 쪽에서 어제 대통령 담화 내용을 보면서 이제 받은 인상이 그 50분 그 담화 내용의 상당 부분을 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다고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을 이제 덧붙여 놨기 때문에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아직도
그냥 2,000명을 고집하려 하는 건 이렇게 받아 담화의 구성이 좀 그런 네, 흐름이었다는 드렸던 말씀이시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 네. 의료 개혁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의료 생각을 하시는 개혁은 거죠? 해야 된다는 거에는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의사협회에서 애초에 출산 수준도 낮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텐데 의사를 뭐 늘리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출산 수준이 이렇게 낮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 적응을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지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 문제, 그 인구 위기를 막아야 되는 노력도 하면서 이 의사 증원도 이 의료 개혁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그 의사 증원 규모라는 게 예. 마치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여야 되는 시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권에서도 네네. 이거를 뭐 조건부이긴 하지만 네. 그 의사단체에서 안을 가지고 오면 정수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오면이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의사 단체라고 해도요. 예. 다 조금씩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형 병원에 있는 의사, 개업 의사 뭐 이렇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또 의과대학 학생들, 교수들 조금씩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 모여서 너네끼리 합의해서 단일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부가 그 대표되는 분들 다 한꺼번에 모아서 좀 큰 라운드 테이블을 형성한 다음에 다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 또 조율할 건 조율하고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만나고 그 예. 얘기를 하면서 토론하면서 컨센서스를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는, 저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사회적 그 협의체를 좀 구성하자 이런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지금 지난 정권들에서 9번 시도했다, 9번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은 그럼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보겠다라는 의욕과 의지를 굉장히 가지신 것 같은데, 그랬다면 9번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고 팁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9번 실패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패한 원인이 뭐였는지를 좀 우리 그 실무자들이 면밀하고 치밀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로부터 성공의 팁을 가지고 좀 더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이 예.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너무 성급하게 예. 서두르지 마시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도 이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그 양보할 사안이 아니다. 여당을 향해서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좀 여당도 좀 동참해라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선거를 앞두고 추진돼서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해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후퇴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나와요, 사실. 아니, 지금 근데 여론은 그렇지만. 예. 2,000명 증원하겠다고 이제 시동을 본격적으로 정부가 걸었던 예. 이 총선 국면 이제 초기죠. 그때는 국민 지지도가 높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왜 여기서 또 어려움에 봉착해가지고 대통령이 담화도 하고 지금 해결책을 찾질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나요? 또 여론도 지금 그렇게 높았던 여론들이 조사상으로는 조금씩 기울고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추진 방식이라든가 그 이전에 의료개혁, 의대증원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얕았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본 거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과 또 입체적인 어떤 정책과 또 많은 대화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정에서 확 소위 말해서 지르다시피 했다가요. 상황이 그게 아니니까, 왜냐 국민들에게 이제 피해가 가게 생겼잖아요. 그것도 그냥 피해가 아니고 생명과 국민들의 안전에 이제 피해가 가는 최전수석께서 이런 계셨던 상황이기 그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하려고 했었잖아요. 이게 그만큼 어려운 과제란 말이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네. 이거를 정말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율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국민의 우려라든가 따가운 시선 이런 거 다 감수하고 이렇게 정말 어느 정부 때보다 더 강하게 의지를 이렇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사 단체들을 움직이는 건 쉽지 않잖아요. 아니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녹록한 게 어딨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R&D 예산 깎으라고 격노해가지고 막 했어도 결국은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는 사안인데 대통령이 그걸 섣부르게 그렇게 화내시고 만졌던 거거든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필요한 문제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 쉽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해결책이나 다른 과정에서의 어떤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였다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을 한 거죠. 그걸 국민들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왜 계속 못 밀어붙여요? 못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휴진을 한다거나 사직서를 낸다거나 계약을 또 다시 안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피해가 국민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2,000명이라는 숫자를 최소한의 숫자라고 못 받고 하고 배정까지 다 해버리고 이러니까 대화가 어떻게 되고 타결점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좀 유연하게 했을 필요가 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 민주당이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러고 그 2,000명으로 그렇게 해놓고 총선 앞두고 극적인 타결을 하는 이러한 것을 연출할 것을 우려한다는 얘기까지 그건 뭐 했거든요. 야당에서 제기했던 근데 어제 시나리오고요. 대통령 네. 담아보니까 민주당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뀌고요.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명이 근거 있게 한 거더라고 그 계속 강조하시다가 정리해 마지막에 주시죠. 예. 너네 통일된 의견 있으면 갖고 와봐라 이런 건데 죄송하지만 이거 1,000명선에서 타결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요. 의사들은 0명이에요. 근데 정부는 2,000명이라 그러고 배정까지 끝내버렸어요. 이 간극을 정부가 자초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죠. 예, 앞으로 남은 기간, 선거 기간 동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그 이후에 또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지 우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키워드로 본 22대 총선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키워드는 국회 세종 이전인데요. 준비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개혁하겠습니다. 정치개혁의 완성으로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을 충청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충청의 발전,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충청을 대한민국의 진짜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일이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아마 이런저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런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은 그냥 신속하게 해치우면 됩니다. 야당이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수희 장관님. 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이 판세 분위기가 살짝 좀 변할 무렵에 이제 정책 이슈로 좀 승부를 해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 꺼내온 이슈거든요. 네. 그냥 예년 선거와는 달리 이게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데 별로 중대형 그러니까 큰 공약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모처럼 국민의힘에서 그 대형 공약, 그러니까 싸움으로 치면 이제 큰 기술이 하나 이렇게 나온 건데 그게 근데 이슈의 지속성이 없이 그냥 며칠 만에 이렇게 거의 소멸된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공약은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그동안 여러 번 제시를 했던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별다른 반론이나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소멸되지 않았나 싶은 게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계속 그 이슈를 이어나갈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게 없었지 않나 싶은 점에서 제가 한 가지 딱 아쉬운 게요. 예. 저 한동훈 위원장이 저 공약 발표하기 바로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재구조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것과 이제 국회 이전 이런 게 맞물려져서 뭔가 계속 서울 시민들, 그다음에 충청 도민들 같이 관심을 갖고 그 이슈에 대한 얘기거리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했던 게 오세훈 시장과 그 한동훈 위원장이 한번 만나서 같이 좀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 비춰졌었다라면 이 이슈의 지속성이 생명이 더 길지 않았겠나 싶어서 그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네. 최전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이 주도를 했었던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우선은
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공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소위 말해서 국회 세종 분원을 계획이 통과돼갖고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우선 이 계획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 완전 이전이라는 것은 그 외 것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아닙니다. 건 아닙니까? 분원이고요. 네.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이유가 헌법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계속 반대를 해왔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도 법률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근거 없이 반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고 총선을 치르고 있어요. 그럼 우선 이거부터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반대 때문에 분원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과 충돌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코멘트를 하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국회를 이전에도 이런 점에서 무방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전 반대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불충분한 논거다. 2020년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가 이제 그 통째로 좀 옮기자 국회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부터 뭔가 그 입법 차원에서도 뭔가 조치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그 제기됐던 위헌십이 아직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럼 어떤 논리로 민주당도 통째로 하자고 했으니까 완전 이전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위헌으로 안 보는 거죠. 국민의힘이 반대 이유를 위헌으로 했기 때문에 국힘이 반대하면 이걸 또 어떻게 그렇다면 합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야가 좀 협의를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거꾸로 된 지금 지적이신 게요. 민주당은 하자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법원도 옮기고 헌법재판소도 옮기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국민들의 생활적 이해하고 직접 관계 없는 그게 이제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것도 옮기자고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개제 아예 행정수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추진되지 못했던 원인 제공자가 국민의힘이잖아요. 거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치르면서 이걸 공약으로 내세울 때는 최소한 이거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최소한의 로드맵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도 같이 제시를 해야 신빙성이 있는데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거를 한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안 가는 거고 총선용 또 던지기 공약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간과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국회 세종으로의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한 두 분 말씀까지 잘 들었고요. 오늘 여의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